안녕하세요. 고구려 특강 제12강 마무리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익히 알려져 있던 양만춘과 연개소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양만춘은 이제 조선 중후기가 오면서 갑자기 부각된 인물입니다. 왜 부각이 되냐면 그때 당시 이제 고구려에서는 조선에서는 고구려의 가장 위대한 임금을 누구로 받느냐? 영양왕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광개토대왕이 아니에요. 왜? 삼국사기를 보고는 광개토대왕에 대해서 위대함을 못 느낍니다. 왜?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때 무려 54회의 조공 기록만 다 했어요. 조공했다. 하여튼 김부식의 역사관이에요. 자, 그리고 광개토대왕비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영양왕은 살수대첩의 영웅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보장왕 하면 이제 안시성 전투잖아요. 보장왕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안시성 전투의 영웅이었던 그 책임졌던 보장왕은 안 알려지고 살수대첩은 일단 수나라를 물리치고 수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 위협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평양에 영양을 숭배해서 각 왕들의 각 그 왕조의 왕을 그 숭배했거든요. 조선에서. 그때 고구려는 영양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의 인식과 달라요. 지금 현재 한국인들에게서 국난이 닥쳤을 때 이 세계를 구할 왕을 뽑으라면 두 사람을 꼽아요. 무력으로서는 광개토대왕, 그리고 문치로서는 세종대왕이요. 그만큼 이제 광개토대왕은 우리한테 와 있는 거죠. 자, 연개소문.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 왕을 시해서 허리를 잘라서 성 거기 개울에다 버렸다. 용서할 수 없는 간적이죠. 자, 이 연개소문을 역사에 부활시킨 분 바로 우리 대한민국 제2대 대통령이었던 대감 박은식의 연개소문 전과, 그 다음에 우리 단재 선생님이 조선사무소에서 연개소문을 불러왔죠. 그래서 오늘은 그 연개소문과 또 연개소문과 대척점이 있다고 자꾸만 하는 양만춘. 아니, 세상에 정적이 없어요. 같은 정당 안에도 친문이 있고 비문이 있고, 그 다음에 친박, 비박, 두박, 야박 있잖아요. 네? 낮에는 친박이었고 여기는 밤에만 친박이고, 이때 두박, 야박 이런 식으로 한 집단에도 이런 정치적 견해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마치 안시성 성주와 연개소문이 대척점에 있다고 해서 그 영화 안시성에서 연개소문을 아주 졸장부로 만들었죠. 양만춘은 안 도와줬잖아요. 계속 딴죽을 하고.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연개소문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도 아직도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나쁜 이미지로 받아들이고, 하나는 고구려 국난을 극복한 영웅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고려나 조선시대 때는 왜 그러느냐? 권력을 잡고 고구려가 망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역사관을 좀 바꿔줘야 됩니다. 역사는 각 나라랑 인물들로 다 시대에 자기 정신이 있는 거예요. 박태환이나 김연아는 수영 불모지에서 금메달을 따준 걸로만 해도 충분히 자기 역사적 역할을 했어요. 스포츠 역사에서. 김연아도 우리나라 빙판의 역사에서 언제 금메달을 땁니까? 사실 불가능하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도 김연아의 그 어떤 끼나 기술에 다 못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것도 충분히 저는 역사적 역할을 했다고 봐요. 고구려도 자기적 시대적 역할이 있다는 거죠. 자, 7세기 중반 국제정세는 뭐냐? 수나라가 천하를 완전히 평정을 못했어요. 그 이유는 원정을 하다 보니까. 고구려 원정이 결정타였죠.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에 있던 군번에 이런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게 바로 이제 양현감의 반란, 이밀의 반란, 그죠? 그 다음에 뭐 두건덕의 반란이라든지 왕세충의 반란, 왕사적의 반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지에 일어나죠. 그때 바로 태원에, 자, 태원이 왜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냐? 지리적으로. 이게 항하면 모든 강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는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주교를 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쪽으로 가죠. 상류로 말을 타고 달리면. 그러니까 말을 타고 다닐 때 중국에 여기가 낙양이 거기가 장안이거든요. 그러면 낙양과 장안으로 칠 때는 반드시 이 길로 따라가야 돼. 여기 엄청난 태양맥이 있으니까, 산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쳤을 때 여기가 어양, 여기가 상고, 여기가 태원이에요. 오대산이 있는 태원. 그러니까 태원은 이 북방민족이 낙양과 장안으로 칠 때 길목에 들어가 있죠. 자, 태원의 유수가 누구였느냐? 이연이었죠. 근데 이연은 누구냐? 수양제의 부인과 이연의 부인이 자매예요. 동서지간이죠. 동서가. 그러니까 믿을만 하잖아요.
그래서 후방에 있는 태원 요소로 이연을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지역에는 모두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발탁하고 자기를 믿었기 때문에 계속 주저주저 머뭇머뭇한 거예요. 그때 바로 그의 아들 이세민이가 나라를 구해서 군사를 모집한다는 밤에 몰래 다 붙여놓은 거예요. 자, 군사가 모집된다는 건 뭐예요?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겠어요? 이 혼란기에 왕을 구한다? 아무도 안 믿죠. 왜? 반란 일으킨 놈들이 전부 다 뭐를 해요? 나라를 내가 구한다고 다 반란 일으키지. 그러니까 이미 이제 뒤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반란 일으키면서 이 사람은 뭐냐? 그때 당시에 세양제가 남쪽에 갔다 여기서 죽었잖아요. 우물하고한테. 그러면서 이 우물하고 이제 반란 일으켜서 오잖아요. 오니까 반란국끼리 서로 이제 이걸 장악하기 위해서 지금 싸우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빨리 머리가 좋으니까 이세민에 들어서 바로 장안을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와, 우리 외삼촌이 온 거 아니야, 외삼촌이. 그렇잖아요, 외삼촌이. 어린 왕의 외삼촌이니까 문을 활짝 열어줬죠. 그리고 3개월을 걔는 보통 이제 왕들은 주로 이제 3개월을 지나면 이렇게 베갯잎에 이렇게 눌려가지고 베개를 못 들어서 질식해서 죽거나 접시에 이렇게 죽어요. 원래 그게 죽는 거야. 우리 고려 마지막 공양왕도 연못에 빠져 죽잖아요. 술 마시다가 헛디뎌가지고 이걸 들을 힘이 없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원래 뒤는 다 결말은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조카를 구한다고 들어가서 궁궐을 장악했죠. 역사에서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궁궐을 장악해서 궁궐을 장악하거나 또 하나는 옥새를 갖던가 상징. 네. 근데 이건 두 개를 다 가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을 누가 내려요? 궁궐에 있는 옥새가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명분상 이제 이세민은 가진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첫째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둘째라는 거죠. 우리 조선시대 말하면 태종 이방원처럼 큰아들이 아니잖아요. 다섯째잖아요. 이방원은. 아니 둘째야. 태자가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618년에 드디어 당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당나라를 세웠다고 해서 이게 이제 국제정세인데, 자, 이제 1번이 당나라의 등장입니다. 가장 큰 거죠. 자, 근데 당나라는 궁궐은 장악했지만 아직 지방에는 반란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당나라 주변에는 바로 누가 등장하냐? 돌궐과 설현타가, 그 다음에 지방 군벌들이 여전히 중앙을 노리고 있죠. 그래서 당태종은요, 장안으로 돌궐이 쳐들어올 때 항복을 해요. 실제 항복을 해요. 살해야 되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당태종이 반격을 하죠. 그래서 돌궐을 무너뜨리죠. 그때 돌궐이 당태종한테 바친 게 칸이에요. 칸. 대칸. 천칸이라는 칭호를 바칩니다. 당태종이. 왜? 돌궐의 칭호는 형글이 칸이었거든요. 북방의 왕후에. 그러니까 힘이 약할 때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당태종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고구려에 변수가 왔습니다. 누구냐? 바로 강경책을 쓰는 연개소문의 등장이죠. 642년에 강경책을 쓰는 연개소문의 등장입니다. 그러면 요 사이 618년부터 642년에 무슨 사건이 나느냐? 고구려도 수나라의 전쟁을 해서 피폐해진 국내 정세를 완화시키고 전후 복구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나라의 화친책을 받아들이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당나라에 이제 사신들이 오는 거예요. 요동을 이렇게. 그러면 이제 중간중간 거쳐서 올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요동성을 따고 오는데 거기에 뼈로 만든 큰 탑이 있단 말이에요. 경관이라는 것. 예전에는 이제 적국의 병사들의 뼈만 남으면 시신을 다 파먹으니까 뼈만 봐서 어떤 그 이제 경고를 주기 위해서 그걸 모아가지고 탑을 쌓아요. 경관이라고 합니다. 경관. 어마어마한 거죠. 이렇게 경관이라고. 자, 근데 당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 거스른 거예요. 왜? 당나라의 정통성은 어디서 오냐? 수나라에서 온 거잖아요. 수나라부터. 우리는 수나라를 개선한 나라다. 근데 고구려를 갈 때마다 사신들이 갈 때마다 거기서 고구려의 젊은 꼬맹이들이 와가지고 맨날 이렇게 야고 당나라 떼놈들 요동에 왔다가 늑대밥이 있었는데 요동 낭사가라고 하거든요. 막 부르니까 막 불타고 나죠. 평화교섭을 하면 이 뼈를 전부 다 없애서 유령제를 지내고 없애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친책 하는 사람은 없애자. 당나라 요청을 받아서 없애자. 강경책은 무슨 소리냐? 우리 고구려 사관학교에 잡으시면 적이다. 왜? 고구려 사관학교라면 항상 그 출정식을 어디서 하겠어요? 임관식을. 거기서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해군사관학교 졸업생들이 졸업하면 어디로 오냐? 광화문 여기 충무공 앞에 와서 인사하고 시작해요. 임관을. 지금도 그게 전통이에요. 맞죠? 맞아요.
맞아요. 아유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자,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626년에 그러니까 618년에 당나라가 건국하고 626년에 현무문에서 당태종이 형하고 동생을 불러 아버지가 부른다 해놓고 거기 다 죽여버려요. 반란 일으키죠. 반란. 그리고 아버지를 당고조 이연을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상황을 얹혀놓고 권력을 잡죠. 자, 이 당태종의 권력이 되면서 당태종은 어떤 사람이냐? 젊은 시절부터 당나라를 세운 주력군을 데리고 왔던 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당나라의 무력이라고 보면 돼요. 주력군들이죠. 20년, 30년 따라다니는 애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애들. 자, 그래서 이제 당태종은 주변을 하나씩 정복을 하죠. 이제 마지막 남은 데가 어디냐? 예? 고구려만 남은 거. 돌고도 그때 다 무너져 버립니다. 돌고도 동서로 분열됐다가 각격파돼요. 자, 토요쿤부터 해서 당나라가 지금 베트남까지 모두 다 정복합니다. 이제 남은 세력은 이제 고구려 하나 남은 거죠. 자, 그런데 642년에 고구려에서 정변이 일어나는 거죠. 자, 영왕이 죽고 그의 동생인 영유왕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영유왕은 파친책을 통해서 고구려의 그 내정을 안정시키는 쪽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서 경관을 허무는 것에서 동의를 하겠죠. 그러니까 신흥 세력을 대표하는, 왜냐하면 살수대첩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안장왕, 양원왕 때부터 이제 그 옆에 있던 신흥 귀족들이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 구귀족 세력들이 평양을 중심으로 했던 기득권 세력 말고 그들은 살수대첩에서 큰 거예요. 왜? 살수대첩에 등장했던 을지문덕, 강희식 이런 사람들은 한 번도 중앙정계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살수대첩을 통해서 612년에 고구려의 중심 군부로 성장하겠죠. 성장. 자, 그러면 구귀족과 그냥 구귀족들은 이들이 성장하면 각 군사에 요지를 주고 모든 예산들이 강경책 중심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걸 거부하겠죠. 자, 그러니까 연개소문이 평양에서 새로운 세력, 그러면 연개소문부터 시작했습니다. 연개소문은 어떤 사람이냐? 기록에 의하면 동부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때 신흥귀족이 얼마나 힘이 세졌냐면 고구려에서는 동부, 서부, 북부, 중부 이렇게 남서 5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중부가 가장 세죠. 가운데니까. 그런데 이때쯤이면 동부가 가장 셌다 그래요. 그래서 동부를 상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상부. 상부하면 기억나죠? 평강공주를 시집보내 했던 게 상부 고씨였잖아요. 상부 고씨. 근데 고씨에서 벌써 이미 뭘로 바뀌어서 연씨로 지금 바뀐 상태예요. 연씨 집안은 독자적인 시족설화도 있어요. 연못에서 용과 교회 앞에서 시작이 나왔다는. 그래서 그 연못에서 용이 나왔다는 것은 뭘로 말하면 금속을 다루는 집안으로 보고 있어요. 군사 집안이죠. 해모수도 내려올 때 용광검을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용광검이 철검이거든요. 철기. 그래서 연씨 집안은 그런 집안입니다. 그래서 연씨 집안은 한미했다가 할아버지 때부터 등장을 한 거죠. 그러면 할아버지 때 등장이면 대략 언제쯤이냐? 580년대부터 612년 상태예요. 왜냐면 6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640에서 60년을 빼보세요. 그러면 딱 나오죠? 682년이잖아요. 582년. 그러면 소나라가 천하를 통일할 그 언저리쯤에 할아버지 활동했다는 것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때 등장한 사람들이 신흥 귀족인 거죠. 그러니까 부귀족이 이걸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니까 어디로 천리상 축조, 천리장성 축조 책임관을 보내니까 출발한다고 해놓고 거기서 왔던 100명의 장군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살수대첩의 영웅이었던 건물을 영유왕을 죽여버리죠. 건물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보정왕을 앞세우죠. 보정왕. 자, 이제 연개소문은 고구려 강경책의 우두머리가 된 거죠. 자, 그러니까 당태종은 기회만 본 거죠. 기회만. 명분이 없잖아요. 근데 드디어 신하가 감히 왕을 시해했다? 용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싸가지 없는 놈, 연개소문 들어와라. 자, 그런데 이제 연개소문에 대한 기록은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우리 단 선생님은 하나는 갓신동전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귀염객전이 있는데, 갓신동전은 뭐냐면 엄마가 갓 쉰이 됐을 때 아이를 낳은 거예요. 갓쉰 50에 그러니까 49에 낳은 거죠. 쉽지가 않죠. 그래서 갓쉰을 한자로 하면 개소문이에요. 개의 서자가 유로 들어가죠. 그리고 문이 15대 원해서 갓쉰, 개소문, 연 갓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 갓쉰. 자, 이런 사람이죠. 귀염객전도 나와요. 이 귀염객전은 연 개소문이 큰 뜻을 품고 서쪽에 가서 영웅을 보다가
당태종 이세민을 보고 아 여기는 영웅이 있으니 나는 아니겠다. 그래서 돌아와서 부여왕을 죽이고 왕이 됐다는. 그래서 이 모티브를 보면 전부 예, 연개수문 같아요. 그때 연개수문이 이 젊은 친구 이정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이정을 예, 한테 저기 서토에서 벌어진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그에게 병법도 가르치죠. 이게 이제 이정병법이라고. 바로 당태종의 핵심 오른팔이었대 이정이. 자, 그 이정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그 연개수문의 병법이 금의 병법이라고 이름은 적혀 있습니다. 연개수문이 그런 사람이죠. 자, 근데 이제 연개수문이가 이제 망리지가 된 거죠. 이제 통화해서 강경세 쓰죠.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죠. 그게 이제 답서가 이런 거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냐. 너는 예? 아버지를 몰아냈으니 불효를 했고 형제를 죽였으니 부재를 했고 효제 충실할 때 제자예요. 형제가 우여가며 그리고 나라를 엎어버린 놈 아니냐 불충을 했다 이거죠. 너는 나라를 엎어버리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형제를 죽인 놈이 어디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충돌이 일어나겠죠. 이게 바로 642년 정변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왜 신라가 왜 고구려와 전투를 못 벌였냐? 이 642년 전후에 대야성 전투가 벌어져요. 그 김춘추의 딸이 있었는데 고타손왕이 있었는데 그 김춘추가 김유신과 혼인동맹을 하기 위해서 부인을 받아들이면 원부인을 내쫓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원부인이 낳은 고타손왕을 그 품행이 바른 김품석한테 시집을 보낸 거죠. 근데 그 품석이가 이름이 품행이 안 좋았죠. 대야성 성주로 갔더니 두 아들의 부인을 막 뺏고 이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던 그 신하들이 도망가가지고 백제 이제 그 의자왕한테 고한 거죠. 그래서 의자왕이 거기를 쳐들어가가지고 품석과 고타손의 목을 잘라가지고 네, 머리는 사비를 가지고 몸뚱아리는 신라로 보낸 거죠. 딸이 죽은 김춘추는 이것 때문에 무지 고통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고구려로 갔다가 고구려에서 동맹이 실패하죠. 그게 이제 요 원절이에요. 그때 백제 성충이 연개수문에게 솔깃한 제안을 한 거죠. 그대들이 당나라와 전투를 한다면 후방의 모든 안녕은 우리가 지켜주겠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고구려와 백제 간에 공수동맹 맺고 그리고 김춘추는 나중에 이제 당나라로 가게 돼요. 그때 당나라는 신라 말을 들어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제 당태종이 이제 드디어 대군을 이끌고 30만 군인데 이 30만 군은 수나라의 200만보다 더 센 군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0만이 왔는데 안시성에서 그러니까 당태종을 알아요. 그 기록에 나와요. 우리가 수나라처럼 군대를 나눠서 각계격파해서 가다 보면 이 분열이 커지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씩 격파하고 가자야죠. 가다 보니까 안시성 뒤에 있는 거죠. 근데 안시성 성주는 연개소문이 정변할 때 참여하지 않고 연개소문을 반대한 사람이다. 안시성주란 말이 나와요. 이름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60일 동안 전투를 한 후에 패배할 때 돌아가니까 양만춘이 그러니까 안시성주가 성벽에 올라서 굴레를 했다. 안녕히 돌아가죠. 그랬더니 아 저렇게 잘 싸웠는 막 내가 싸웠다니 하면서 비단 100피를 놓고 갔다 그러죠. 네? 믿거나 말거나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안시성 양만춘 도대체 어디에 나오냐 이거죠. 양만춘. 이건 이제 최초의 기록인데 최초의 기록은 목은 2세기 예전에 이제 명나라의 사신으로 가다가 오늘의 말장성 근처 말장성 유림관이라는 곳에 가서 시를 하나 남겨요. 이게 뭐냐면 당태종의 연호인 정관을 본따서 정관음이라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정관음.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검은 꽃이 흰 기세 뽑혔다고 됐어요. 그래서 그 검은 꽃은 눈을 말하는 거고 흰 깃은 화살을 말하는 거죠. 화살이 쫙 왜냐면 뭐 정관이니까 당태종의 연호니까 그래서 당태종의 누나를 뺐다 이렇게 본 거죠. 자 이게 이제 처음인데 거기도 양만춘 안 나오죠. 그러다가 좀 지나요. 좀 지나다가 최초의 기록이 언제 나오냐? 1629년에 최초의 기록이 나옵니다. 자, 왜 1629년에 이 기록이 나와야 되느냐? 1627년과 1636년 사이에 바로 정묘란 병자호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만주 지역에서 만주적이 일어나니까 저기가 우리 땅인데 그러면서 그 만주 지역에 대한 역사적 관심을 갖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때 승정원 일기 최초로 양만춘의 이름이 나와요. 이게 우리나라 양만춘에 대한 최초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은 역사적 변동기에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빠른 기록이 있다는 거죠. 더 빠른 기록이. 그걸 찾아낸 거죠. 이게 뭐냐? 1553년에 만들어진 책이 있습니다. 1553년에. 당서연인데요.
당서연이는 옹대목이라는 사람이 지은 건데 여기 82장에 나옵니다. 여기는 장군 이름도 구체적으로 다 나와요. 이제 이 당서연에 보면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이제 안희성을 이제 당태종 정예군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작은 안희성이 포위된다는 게 있을 수가 없고 60일 동안 포위된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전투가 안희성에서 60일 동안 있으면 다른 데는 뭐예요? 그냥 꺼다 놓은 보릿자루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엄청난 소규모 전투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전투가 황룡파 전투예요. 황룡파 전투. 황룡파 전투는 안희성으로 넘어오는 길목에 있는 전투예요. 여기서 안희성 성주가 전로보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전로보 양만춘, 추정국, 그다음에 이좌승, 그다음에 관노부의 구비, 기무, 장호손 6명의 장군들이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황룡파를 막으면 안희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태종이 다른 군대가 못 오는 것은 이미 다른 여러 군대, 이미 고구려 군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원군, 당태종을 지원하는 군대가 못 온 거죠. 그리고 60일 동안 당태종의 중앙군과 안희성의 양만춘 군대 간에 전쟁이 벌어진 것이지 당태종의 전군이 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전략이 성공한 거죠. 거기다가 다른 기록으로는 연개수문이 후방으로 더 쳐들어갔다는 거예요. 보급로를 끊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외교전을 벌였던 설현타가 드디어 장안으로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진퇴양난이죠. 고립된 데다가 지원군은 다 막아냈고 그 황룡파 전투가 8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양만춘에 대한 현재 가장 빠른 기록입니다. 1553년 기록입니다. 이걸 찾아낸 거죠. 어떻게? 예전에는 이렇게 검색을 안 나와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이제 연희 같은 것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건 이제 설인기에 대한 연희예요. 설인기. 그래서 설인기에 대한 소설이죠. 소설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느 정도 역사적 이야기가 담겨 있고, 그러니까 이 당서연희도 기록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양만춘의 이름이 나오겠죠. 양만춘. 그리고 나서 이제 그다음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박지원의 열하일기라든지 동춘당집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 있을까? 이익의 성호사설 같은데 드디어 양만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만춘의 이름은 아마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100년이 지난 후에 승정원 일기에, 그러니까 승정원 일기를 할 때 이걸 봤든가 아니면 다른 기록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양만춘의 이름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양만춘의 안희성 전투는 안희성에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전투 자체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고립된 당태종은 빠져나야 되겠죠. 그래서 빠져나가면서 그때 화살이 맞았는지 아마 이건 우리는 모르잖아요. 화살이 맞았다고 한다면 바로 치욕적인 전투 패배죠. 여기에 바로 김춘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의 동맹을 제안하는데 바로 죽죠. 당태종은 바로 죽고 그 동맹을 누가 실현하느냐? 당태종의 그 눈병을 치료, 안지정세 있거든요. 눈병을 치료했던 국력, 제인으로 들어갔던, 제인이 27일이거든요. 국력상 서열 27일로 들어갔던 측천무가 거기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측천무는 당태종의 9번째 아들이었던 고종을 꼬드겨서 결국에는 고종의 부인이 되고, 나중에는 그 고종 사후에 중국 최초의 여황제가 되고, 그 여황제가 됐을 때 자신의 그 정적 입지를 다지는 방법이 뭐냐? 당태종도 이루지 못한 꿈, 백제 멸망과 고구려 멸망이라고 하는 두 개의 위협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측천무예요. 드라마에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이 안희성 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왜곡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세한 안희성 전투는 따로 이렇게 우리가 배워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연이나 이런 걸 본다면 종합적인 전투가 있었고, 그 중에 황룡파 전투 같은 것은 처음으로 밝혀지는 겁니다. 황룡파. 어딘지는 모르죠. 황룡파라는 데가. 저도. 그러나 적어도 1553년도 당서연희에 양만춘이 최초로 등장한다는 정도는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고구려가 사스대초 때 이겼고 안희성 전투를 이겼는데 왜 망하냐? 역사적 시대 정신이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0년 전쟁의 마지막은 뭐냐? 고구려가 멸망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구려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역사적 서명을 할 수 있는 등장을 해줘. 그게 발해인 거예요. 690년의 발해로 인해서 이제 동아시아는 또 다른 역사가 전개되는 거죠. 그러면 발해의 역사 정신은 또 따로 있는 거죠. 뭐냐? 동북아시아의 역사 문화를
충격을 줘서 역사를 발전시키는 거고, 또 그 고구려와 발해로 이어지는 문화는 우리 속에 또 남아서 또 우리 역사, 특히 항일 전쟁 시대 때는 바로 왜 발해 대종에 대한 전기가 쓰여지고 을지문덕 전기가 쓰여지고 연개소문, 대감 박은식이 왜 연개소문을 썼냐, 이거 하만 하고 이제 끝나겠습니다. 자, 삼국사기에서는 연시, 연개소문인데 그 연개소문에 아들놈의 연남생, 연남관이 다 저기 당나라를 망명하잖아요, 연남산이. 자, 그런데 그때 당시 당나라 고조 이름이 이연이에요. 그래서 연씨를 못 써. 그래서 연남생이가 자기 묘지명을 쓸 때 천남생으로 써버린 거야, 천남생. 자기 조상들은 다 연씨인데 같은 연못의 뜰 가진 천남생으로. 그래서 지금도 묘지명이 천남생이에요. 자, 그런데 삼국사기에서 연개소문이라 쓰지 않고 천개소문이라 쓴 거야, 천개소문. 네. 그래서 박은희 선생이 쓸 때는 천개소문전이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다 이제 연개소문전으로 바꿉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나라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트럼프 하면 우리 푸자 쓰면 안 돼. 슬프다 할 때 솔푸다라고 써야 돼. 트럼프를 쓰면 안 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슬프다. 그죠? 솔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죠. 푸자 못 쓰니까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 하다가 천개소문전은 이거 틀렸다가 아니라 삼국사에 다 천개소문으로 돼 있으니까 그게 이제 바로 역사의 사대주의라는 거예요, 단재 선생님은. 그래서 연개소문으로 돌리고 이 시대 정신이 바로 항일의 위대한 영웅의 시대 정신은 바로 당나라에 굴하지 않았던 연개소문. 그래서 그 연개소문의 정신을 뭐라고 불렀느냐, 을지문덕주의라고 불렀던 겁니다, 단재 선생님은. 그리고 그러한 정신을 이끄는 사람을 신크말이라고 불렀습니다. 신크말.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고구려의 시대 정신은 동북아시아의 역사를 발전시키고 문명을 확대한 역사고, 그러한 문명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도 간직하고 있고, 국난을 극복할 때 항상 우리가 고구려 정신을 얘기하는 것도 그러한 연장선 속에 있다. 그래서 이걸로 해서 12번에 걸친